우은입니다. 진짜 심티겠어요. 조사를 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유물 한두 점이라도 갖고 들어가야지 조사했다고 할 텐데 그 망망대해서 어디를 가면 유물이 나올까 뭐 방법이 없다 한번 침 튀겨보자 해가지고 침을 튀겼는데 그 마도가 잡힌 겁니다. 네, 저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에 근무하고 있는 양수석입니다. 같은 수중발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경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도 이후에 발굴 현장은 거의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2년, 2003년 군산 비안도, 2003년, 2004년 군산 시기동파도, 2005년, 2008년도까지요. 군산 남이도, 2007년도에 충남대한 대전 발굴조사,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 인천 영웅도선, 안산 대무도선.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안 된 거의 대부분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2007년 태안 대섬 수중 발굴사 이후로 현재까지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태안 대섬을 포함해서 마도 1, 2, 3호선, 태안 방안포, 군산 야미도, 진도 명량해역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직이 그 수중 발굴과가 없었고 학예연구실이라는 큰 조직 안에 전시팀, 보존팀, 사회교육팀, 유물관리팀 뭐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보존팀에 저희는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지금 말했는데 2000년 이후에 그 발굴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겠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그걸 하면서 착출을 했어요. 이렇게 연구원들 중에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장비 담당을 하게 돼서 그때 이후에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고학을 전공해서 이쪽 수중고고학을 하고 싶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위에 고참들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고고학 중에서 그 청동기 쪽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선배가 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원 자리가 있어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 수중고고학 그리고 수중 발굴에 대한 매력을 흠뻑 느끼는 바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중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 보물선은 태안 대섬이겠죠. 그쪽에서 도자기 그 운반선이었는데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유물들을 처음 볼 수가 있었고요.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를 샘플링을 할 때 제가 9점을 처음으로 인양해갖고 올라왔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단연 처음 그 수중 발굴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됐던 그 태안 대섬 수중 발굴 조사가 일단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처음 잠수를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 갔던 수중 발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경할 수 없었던 그런 다량의 고려 청자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세기 때 고선박도 직접 인양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마 2010년에 조사했던 마도 2호선일 것 같아요. 청자 매병이 그 축찰과 함께 출수가 되었는데 그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했던 현장에서 보물 지정이 2건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마도 1호선 조사하면서 그리고 시굴 조사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시굴 과정에서 마도 2호선도 찾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얼마나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광역조사를 하게 되면서 또 마도 3호선까지 그때 2009년에 아마 모두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9년에 아마 우리가 마도 1호선 조사하면서 아마 2호선과 3호선을 다 같이 함께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한 3월경이었을 거예요. 심선택 씨가 마도 서쪽 그러니까 양식장 부근에서 그 도자기가 나온다고 신고를 들어와서 2007년도에 태안 대섬 발굴하는 중간에 약 조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꾸러미 상태로 나온 유물들을 한 500여 점 찾았었어요. 발굴을 했었고 2008년도에 그 탐사 문화재 신고해역 정기적으로 그때는 인원이 없어서 조사원이라 해봤자 한 3, 4명 정도 그리고 민간 잠수사들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2008년도에 목포에서 출항을 해서 인천 아마 덕적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인천 덕적도까지 가서 신고 해역을 찾는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유물이 한 점도 안 나왔었어요.
여러 군데 한 10여 곳, 제 기억으로 한 10여 곳 정도를 신고해역 탐사를 했는데 완형의 유물이라든지 유물 매장처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그렇게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내려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어디를 조사를 해야지 유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우연찮게 마도 앞에서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찾게 됐어. 고민을 했죠. 어디를 해야 되는지 선장님하고 같이. 그러다가 뭐 방법이 없다 한번 침 튀겨보자 해가지고 침을 튀겼는데 그 마도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마도 1호선 그 해에 마도 1호선 찾고요. 마도 1, 2, 3호선을 그 2008년도에 아마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운입니다. 아 진짜 침 튀겼어요.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나와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한 10여 명이 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어디를 가야지 조사, 그래도 유물 한두 점이라도 갖고 들어가야지 조사했다고 할 텐데, 그러다가, 침을 튀긴 거죠. 당시 지금 현재 이 안흥항이라고 하는 이 태안 앞바다는요, 과거에 그 난행량이라고 불렀을 만큼 배가 다니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생산된 각종 물자들이 기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코스였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초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짙은 안개 그리고 강한 조류로 인해서 배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수많은 배들이 난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큰 불행이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런 선박들을 조사하고 또 과거의 실상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서해안은 대체적으로 7월, 8월, 9월 때가 가장 날씨도 좋고요. 수중 시계도 그때가 가장 좋아요. 어디를 가나.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다 오다 보면 고흥을 지나서 고흥부터 서남해 되죠. 서남해 그 고창까지는 거의 갯벌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야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고창 위쪽으로 격포부터 군산, 태안까지가 모래 갯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질이 모래가 섞인 갯벌이다 보니까 신안보다도 이쪽이 시야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수중 발굴 영상 보면 한 1m 이상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쪽이 그렇게 7, 8, 9월 달에는 한 1m 이상 보이는 환경이 조성되고요. 수온 같은 경우에는 목포 남부, 그러니까 목포보다는 훨씬 춥죠. 3월 한 말경 정도 됐을 건데 제 기억으로 수온이 3도 정도 나갔을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손이 찢어질라 하더라고요. 소민이 곱아서. 그 정도 수온이 찼었어요. 태안하고 보면은 한 3, 4도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일자에 들어간다면요. 조류도 마도 지역, 그러니까 마도 서쪽 지역으로 관장목 쪽으로 빠지지 않는 한은 마도 1호선 같은 경우 굉장히 조류가 셌는데 마도 2호선, 3호선, 4호선은 거의 조류가 우리가 작업하기 적당할 정도만 이렇게 흘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발굴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마도 해역은 특정 구역에 그 닷돌이 집중적으로 출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닷돌이라는 것은 현재 그 닷 앵커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인데요. 그 닷돌들이 120여 점이 특정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출수가 됐어요. 그러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기상 여건들을 피해서 그 피항을 하던 위치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반증이거든요. 태안해역에서 이러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시야가 나오는 데는 도우라고 도자기하고 폐강류라든지 수초 같은 게 도자기에도 끼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구연부라든지 저부 같은 게 보이게 되면은 조금 도우라고는 조금 틀리게 보여요. 시야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손으로 더듬어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별하게 뭐 찾아 나가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장비 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 물체 도자기들이 찍힌다거나 그런 장비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하고 실제 촉감으로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양을 할 때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형별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태안 대섬 발굴 2007년도에 제가 5월 달에 쭉 나가고 긴급 탐사를 했는데 주변에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 기억으로 9점 정도를 기형별로 인양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발굴 조사를 착수를 했거든요. 이 지역이 어떤 분포로 돼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발굴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중 발굴해왔던 과정이 다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직접 육안으로 물속에서 확인을 해야 그 유물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뭐 탐사, 시굴,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신고가 있었다면 그 신고자가 얼마나 그 특정 범위를 좁혀줄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망망대해에서 쉽지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물속에 직접 들어가기 전 단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도 1호선 발견 당시 때는 마도 1호선을 발견해가지고 발굴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광역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였어요. 워낙 유물들이 해저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러 시기에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광역 조사를 하는 시기여서 그때는 어느 방향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맞는지를 여러 포인트를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도 1호선을 발견을 했거든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라고, 워낙 많은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만 하고 한 것이지 대박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마도 1호선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한 4월경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마도 북동쪽 조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마도 1호선이 확인이 됐어요.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됐냐면은 일부 도자기 유물들이 몇 점이 위에가 노출돼 있었고요. 선수판재는 없어지고 선수부 접판부재가 한 5열, 7열 정도가 보이는 상태. 위에 부분이 없어서 한 30cm 튀어나온 정도 보였었고, 선미재는 선미 쪽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부 그 선체 안쪽에서 곡물들이 일부, 벽시들이 일부 확인이 된 상태였고요. 이렇게 마도 1호선은 발견이 됐던 것 같고, 마도 1호선 발굴은 한 팀이 하고 다른 한 팀은 마도 지역에 대한 광역조사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마도 2호선, 3호선이 발견되고 아 대박이다라는 그때 한참 이후인 거죠. 조금 그 마도 해역에 대한 기대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막연한 기대였는데 마도 2호선이라고 하는 선체의 편 일부가 다시 확인이 되면서 아 이곳에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선체들이 확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이후에도 마도 3호선도 발견이 됐고 마도 4호선도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도에서 발굴하게 된 시발점이 아마 마도 1호선이긴 했습니다만 마도 2호선이 이제 또 발굴했던 유물 중에 2건이나 그 보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09년, 8년 그 언저리가 아마 대박이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박 자체를 찾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 단초가 되는 그런 소규모의 유물들 혹은 꾸러미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나서 그 주변으로 조사를 확장시켜 나가다가 선체의 일부분 그 편을 따라서 쭉 제토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 선박들이 발견이 됐었던 거거든요. 접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유물들은 두꺼비형 벼루 있잖아요. 보물로 때 태안 대섬 발굴인데 두꺼비형 벼루가 굉장히 기형 자체도 특이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억이 남고요. 바루 있잖아요. 태안 대섬에서 발견된 그 스님들이 밖으로 썼던 바루 세트들, 그 빛이 이렇게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가장 제 기억에 이뻤던 유물 같아요. 처음에 저는 물속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막대기 하나가 보이길래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지방에 수습을 해서 그 물 밖으로 나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인골이었던 겁니다. 배가 침몰할 당시에 그 유물들에 눌려가지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호적되는 그 형상 그대로 인골이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 도자기 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골이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요. 제가 제일 처음 발견했던 그 인골이 바로 그 태안 대섬에서 발견된 인골이었거든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1구역도 다 안 조사를 마무리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 뭐 고문원에서도 배들이 많은 침몰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정밀 조사를 뭐 시굴 조사를 한다든지 좀 더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도에서는 뭐 더 많은 유물들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사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뭐 고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더 발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다가 넓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사해야 될 수중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사 인력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중 고고학 수중 발굴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시관에 오셔가지고 구경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유물들 저희들 더 발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후학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